여러분, 오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 호지스는 어느 늦은 밤 지도와 수치들을 마주하며 하나의 확신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길 수 없다고. 전 미 육군 유럽 사령관으로 나토 병참 수석 고문으로 수십 년간 군사 현실의 최전선을 걸어온 인물이 지금도 그 확신을 한치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냉정하고도 단호한 결론입니다. 2026년 5월 디코딩 지오폴리틱스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호지스는 다시 한번 그 분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흐름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곧 승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킬 방법은 이제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예리한 군사적 지성 중 하나가 2026년에 내놓은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초기부터 많은 주류 미디어들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자금력과 병력에 눈이 멀어 있던 그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의 가능성을 지켜봐 온 인물입니다. 2022년 9월 호지스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러시아 연방 자체의 해체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 그 전망이 결코 황당무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석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호지스는 푸틴 정권의 판단 실수를 거듭 비판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끈기와 혁신성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기계식 기갑 공격에서 드론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동안에도 그의 핵심 주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호지스가 제시한 5가지 이유를 파고들면서 왜 우크라이나라는 최대의 언더독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상대로 여기까지 길을 열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현실은 인명 손실입니다. 호지스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흐름이 바뀐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한 엄청난 피해 때문입니다. 손실은 이제 처음으로 러시아가 군에 새로 보충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 분석의 언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2026년 5월 9일 러시아가 매년 가장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일에 러시아 독립 미디어 메두자와 미디아 조나는 전쟁 시작부터 2025년 말까지 러시아 병사 35만 2천 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미디아 조나는 BBC 러시아어 방송과 공동으로 SNS 게시물, 공식 상속 기록, 부고란 등 여러 출처를 대조하여 이름이 확인된 약 21만 8천 명의 병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젊은 남성의 초과 사망률 분석을 더해 35만 2천 명이라는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또 2025년 말 기준 약 32만 5천 명의 러시아 병사가 전사했다고 추정하며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러시아의 사망자 수는 우크라이나의 2배 이상입니다. 이는 침략자 쪽에게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2026년에 들어서도 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대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러시아의 신병 충원은 약 14만 8,400명이었던 반면 확인된 전투 손실은 15만 6,735명에 달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약 3만 4천 명의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군은 지금 커지기는커녕 매달 착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군대는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사령관들은 이미 그 앞을 내다보며 2026년 말까지 월 5만 명의 러시아 병사를 전선에서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월 3만에서 3만 5천 명의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는 러시아가 월 4만 명 이상의 손실에 직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군 묘지에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공적 기록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VPN을 차단하며 수치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관 숫자와 함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병사를 모으려 합니다. 드론 조종사 채용을 명목으로 학생들을 유인해 전선의 사망지대로 보내거나 협박과 허위 광고 캠페인까지 동원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병사를 소모품처럼 다루는 전략으로 오래 싸워왔지만 그 소모품의 재고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상에서의 전진의 실질적 정체입니다. 호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개월째 지상에서 의미 있는 전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영토입니다. 공격 측이 날마다 주마다 땅을 빼앗아 나간다면 그것은 성공의 증거입니다. 방어 측이 버텨내고 적의 전진을 둔화시키거나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면 침략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을 통해 러시아의 지상 전진은 많은 지역에서 둔화되었고 2026년 전반기에는 거의 완전한 교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 4월은 러시아에게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영토 순손실을 기록한 달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달 한 달에만 116평방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왜 러시아의 전진은 멈췄는가? 호지스는 그 핵심으로 대규모 드론 활용을 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밀도와 수량을 겸비한 드론을 개발하여 탁 트인 공간에 나온 러시아 병사를 놓치지 않고 추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전체에 걸쳐 킬존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부대를 집결시키려 할 때마다 그 부대는 무인기에 발견되어 경멸됩니다. 작은 돌격대가 또 다른 작은 돌격대가 차례차례 사라져갑니다. 러시아가 1평방킬로미터를 얻기 위해 병사 316명을 잃는다는 수치는 지속 가능한 전진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크렘린은 더 작은 분대의 침투 전술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호지스는 그것이 전황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론 기술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구체화한 승리의 이론입니다. 호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름이 바뀐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한다는 이론을 확립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깊숙이 있는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정밀 장거리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러시아 경제의 척추입니다. 서방의 제재 해서도 크렘린은 인도나 중국 등에 에너지를 계속 팔아 그 수익으로 무기를 조달하고 병사를 고용하며 전쟁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석유 수입이 없으면 이 전쟁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석유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은 전장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터미널, 처리시설 등 석유가스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매주 러시아의 어딘가 에너지 시설이 불타올랐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계산된 전략 캠페인입니다. 연료 탱크가 불길에 휩싸일 때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깎여 나갑니다. 파이프라인 지도를 바라보는 러시아 기획 담당자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수입원이 아니라 타깃 목록이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자금이 다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이론의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지갑이 줄어드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지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유럽으로부터의 재정 물자 지원의 착실한 확대입니다. 호지스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해결책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럽의 변화에서 희망을 봅니다.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의 침공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파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이 움직임의 선두에 서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호지스가 특히 주목한 것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의 정치적 패배입니다. 오르반은 오랫동안 나토 내부에 있는 푸틴의 동조자로서 기능해왔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온갖 형태로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뒤흔들어 온 인물입니다. 9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융자가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지연을 초래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이웃집에 불이 붙었는데 소방관들의 통행을 혼자 막아서던 것과 같은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반이 퇴장하고 유럽 통합 지향적인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그 자금은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자유롭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지스는 이 지원이 자선이 아니라 유럽인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당신들의 현관 앞까지 옵니다. 그것이 호지스의 냉정한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자체 방위 산업의 눈부신 진화입니다. 호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은 크게 성장했으며 예전보다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의 관점에서 세계 지도 위에 희미한 점 하나였습니다. 장비의 거의 모든 것을 서방의 공여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세계 유수의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여겨지기까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방위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백 개의 신생 방위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플라밍고나 롱 넵튠과 같은 독자적인 미사일이 실전 투입되었으며 전선에는 다양한 신형 무인기가 차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에 관한 보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국내 생산에 의해 자금률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특히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드론입니다. 전선 진지의 방어, 러시아 돌격 부대의 제거, 적 집결 지점에 대한 선제 공격, 유인 병사를 내보내지 않아도 무인기가 전장의 논리를 근본에서 다시 씁니다. 이것은 드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의지와 적응력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힘은 각각이 단독으로도 중요한 신호이지만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복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부르고 그 연쇄가 러시아의 전쟁 기계 전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통신은 무너지고 물류는 흐트러지고 자금은 줄고 병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지스가 지적하듯 러시아의 밀블로거나 유튜브 등에서 전쟁이나 푸틴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하는 러시아인이 늘고 있습니다. 전쟁 기계가 실속되고 징병 캠페인이 기능하지 않으며 전술이 막힙니다. 러시아 국민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전쟁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며 푸틴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표트르 대제를 자처하는 남자에게 있어
이것은 전장에서의 패토에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사태일지도 모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힘은 승리의 신화와 민중의 묵인 위에 성립합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푸틴은 최근 국민에 대한 연설에서 전쟁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2022년 2월에 그가 꿈꿨던 끝맺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러시아의 승리 대신 푸틴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악의 실책의 결말입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교훈은 지리적 거리를 훨씬 넘어선 보편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세계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현대의 안보가 군사비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방위 산업의 자립, 정밀 무기의 개발과 양산 능력, 공급망의 강인성, 그리고 동맹국과의 실질적이고 기능하는 관계.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큰 예산을 쌓아도 지속적인 방위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무인기 분야까지.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이 방향성이 단지 수출 전략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임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겪은 고통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실제로 전장에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 지속적인 탄약 공급,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동맹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북핵 위협은 물론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까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안보가 더 이상 지역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안보는 이미 유럽의 전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지스와 같은 군사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억지력은 평화로운 시기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슬로건으로 전차에 연료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만으로 정밀 드론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은 준비와 적응력과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세계 최대급의 군사력을 상대로도 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벤 호지스의 결론이며 5가지 현실이 쌓여가는 가운데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